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한겨레는 가장 그래도 강력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선 주자가 아니겠는가. 이미 상당 부분 지식을 가지지 보시더라고요. 100번 행보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예, 두 주제 이제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보궐선거 이후 본격적인 대선 시계가 돌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기세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궐선거 전보다 더 무서운 기세로 여권 후보들을 따돌리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기에 앞서서 윤 전 총장 과거 목소리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100번 행보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바람 같은 것이어서 언제 또 갈지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전체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정 차장. 네. 윤석열 37, 이재명 21, 이낙연 11. 그러니까 윤 전 총장에 대한 게 이런 안정적인 지지율이 여권 민심에 대한 이렇다 할 변화가 없기 때문인 겁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야당 후보들이 상당히 큰 표 차이로 두 자릿수 이상의 지지율 격차를 득표율 격차를 보이면서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반문재인 정서, 그러니까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확인이 됐는데 그것이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어떤 지지율과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격차가 흡사 오세훈 후보와 이 박영선 후보의 어떤 지지율 격차를 좀 연상시킬 만큼 큰 표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4.7 보궐선거 이후의 영향이 민심의 어떤 심판이 그대로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저런 쇄신책을 마련했어도 네. 그게 좀 큰 변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청와대에는 쇄신을 했습니다만 그 쇄신에 대해서 민심이 아직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여당의 경우에는 원내대표를 바꿨습니다만 친문 대표 주자인로 여겨지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국민 눈에서 봤을 때는 크게 쇄신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5월 2일에 당 대표가 이제 바뀌는 것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만 이런 인적 쇄신만으로는 등 돌린 민심이 돌아오기가 좀 어렵지 않나. 지금까지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그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두 번째는 이제부터 만나볼 가상 양자 대결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 이재명의 싸움은 51.1 대 32.3. 지난주 금요일 딱 하루 조사 결과입니다. 다음 장을 볼까요? 또 하나의 양자 대결. 윤석열 51, 이낙연 30. 네, 장혜철 평론가님. 두 양자 대결 모두 윤석열 전 총장의 과반 이상을 일단 여론조사에서 얻었습니다. 네, 사실 여론조사에서 과반 수치를 넘었다는 건 단순히 우위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권 입장에서는 더욱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수치. 아직까지는 많은 여권의 정치인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허수다. 검증을 받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지지가 날이 갈수록 탄탄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는 그런 말을 하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이요 30% 초반대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이낙연 전 대표보다는 소폭 앞서는 흐름이지만 누가 나와도 민주당 간판을 지금의 여당 간판을 들고 나왔을 때 30%대 소위 박스권 안에 갇혀버리게 된다면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이나 부산시장 재보궐에서 나왔던 결과 박영선 후보와 이 부산의 김영춘 후보 모두 30%대 득표를 했습니다. 40%를 넘지 못했어요. 그 같은 결과가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민주당 내에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제3의 후보를 가져와야 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 제3 후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지지율은 아직까지 도드라지지 않더라도 특정 세대나 특정 지역에서 유독 강점을 보이는 후보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 장점을 바탕으로 판을 흔들 수도 있다. 이런 판단하에 본인은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보다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민주당 지정 내부에서 이 상황이라면 등판해야 된다는 그런 외부의 거센 요구를 앞으로도 계속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전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과 양자 가상 대결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오늘 제일 눈에 띄었던 여론조사 결과는 이겁니다.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예, 광주, 전남, 전북, 호남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봤는데요. 윤석열 26, 이재명 24, 이낙연 11. 물론 윤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는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같이 동시에 보겠습니다. 이 수치는 조금 더 차이가 많아서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집계한 바로는 이낙연 29, 이재명 26, 윤석열 15. 앞에 장을 다시 볼까요? 네, 최 교수님, 물론 뭐 두 여론조사가 현격하게 차이는 있음에도 윤 전 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라도 이재명 지사와 비등하거나 조금 앞서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 꽤 의미심장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예컨대 지금 하나의 지금 Y10 조사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에서는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나왔다고 하는 부분 의미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호남 지역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저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예컨대 TBS 조사만 보면 윤 총장의 지지율이 가장 이제 3명 중에는 가장 낮은 걸로 나오잖아요. 그럼요. 이 정도는 계속 돼 왔던 현상인데 지금 Y10 조사에서 그렇게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좀 의미심장하게 볼 필요는 있다. 이게 과연 이제 두 조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조사가 맞다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에 대한 어떤 지지세가 일정 부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일부 한 첫 번째 봤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보다도 꽤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의미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 어떤 면에서 출신지 이걸 따지면 이낙연 전 대표가 여기서 압도적인 표를 얻어야지만이 사실은 뭔가 여권 대권 후보로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 예. 저는 참 이 11%밖에 안 나온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 것 같아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권 도전할 때 무조건 영남에서 한 15%만 나오면 이긴다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영남에 대한 굉장한 구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 제가 기억하기로 상당히 넘게 나와서 결국 대통령이 된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확실한 지지 기억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후보들이 꽤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지금 예. 저 호남 같은 경우도 이 진보냐 뭐 보수냐 뭐 여당이 야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 정권이 유능하냐 무능하냐 여기에 대한 좀 저는 심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서울과 부산 선거를 봤지 않습니까? 예. 이 특히 20, 30대 같은 경우는 나 원래 야당 지지자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찍은 이유가 뭐냐면 너무 지금 이 정부가 못하기 때문에 야당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 그렇죠. 이겠죠?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호남 지역도 그런 여론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우리는 뭐 민주당을 찍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정권이 잘하고 있으면 지지해 주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도 딴 사람 찍어줄 수 있다. 이런 이제 지금 성향을 나타낸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지금 여당이 이 각성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여당한테는 이거 굉장히 뼈아픈 결과일 겁니다. 근데 이제 장혜수 평론가님, 이게 이런 여론조사가 물론 사실 보궐선거 이후의 여진도 있고 윤 전 총장의 호남 지지세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조금이라도 더 지속된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뭔가 대선 전략도 좀 바꿔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3 후보를 여당 내부에서 강하게 밀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물론 이 지지율의 격차가 상당히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 호남에서 이 정도의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또 다소 김 빠지는 소리를 하자면 지금 이 KSOI의 광주 전라 여론조사요. 표본이 99명입니다. 그리고 리얼미터의 이 광주 전라 전북 여론조사요. 이 광주, 전라, 전북 세 지역을 다 조사한 건데 표본이 80명입니다. 응답자가 너무 적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오늘 지난주 금요일에 조사해서 오늘 알려진 이 두 여론조사가 네, 지금 그래프 나온 조사들. 호남 지지율을 알아보는 게 이제 물어보는 게 200명도 채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100명도 채 안 되는 거죠. 예. 한국 사회 여론 둘이 합쳐도? 네, 둘이 합쳐도 200명이 안 돼요. 예. 하나는 99명,
하나는 80명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전국 조사를 1000명으로 한 다음에 광역 단체별로 조사를 나누게 되면 너무나 표본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널뛰기를 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 부산시장 선거하기 전에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이 갑자기 일주일 만에 10% 정도 빠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했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같은 말씀 드렸었는데 전국 조사로서 지지율을 알아보는 의미가 있지만 호남 지역의 지지율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싶다면 이렇게 한 번 조사에 99명, 80명 하는 조사로 기사 쓸 게 아니라 제대로 최소 500명 이상의 조사를 해야만 저는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온다는 쓴소리를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계에 하고 싶습니다. 물론 더 많은 여론조사를 해서 표본 오차를 좀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90명이든 몇 명이든 이것도 일시적인 여론일 수 있으니까요. 저희도 한번 그래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지난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금태섭 전 의원이 만나면서 윤 전 총장 끌어들이기에 본격 나선 거 아니냐는 시각이 나왔었는데요. 당사자들은 손사래를 쳤지만 그들의 화법에는 분명 여지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안 만나세요? 알았어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스스로 만날 용의는 없어. 윤 전 총장 측에서 연락 오거나 한 건 있어요? 내가 한번 보자 그러면 내가 볼 용의는 있지만 내 스스로가 누구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럼 연락이 오면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요?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아는 거지. 아무런 연락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이러고 미리 얘기를 필요가 없잖아.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 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얘기 중에서 혹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자리가 윤석열 신당 논의 자리 아니었냐 이런 해석도 좀 있었는데요. 구정처장, 저희가 오늘 눈에 들인 여론조사가 많아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또 나왔는데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관련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출마하는 게 42, 새로운 정치 세력화해서 출마하는 게 23. 글쎄요,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선 주자인 윤석열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는 윤석열을 지지하겠다는 국민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그 윤석열 한 사람이 앞으로 300일도 더 남은 이 대선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전국적인 어떤 그 선거 이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화에서 출마한다는 여론이 23%라는 것은 국민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윤석열 혼자서도 뭔가 창당을 해서 대선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만, 역대 대선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아니야, 검증된 수권 정당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기가 높아도 대선을 완주할 수 없어,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절반 가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출마하겠다는 여론이 42%라는 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윤석열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손을 잡아야 한다, 이런 여론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개인 윤석열과 그 윤석열이 대선 완주에서 승리하기 위한 이 필요 조건에는 국민의힘과 어떻게 화학적 결합을 이루느냐, 이것이 저 여론조사에 담겨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론조사니까, 근데 정치인들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한번 보자 그러면 내가 볼 용의는 있지만 이 말줄임표 뒤에는 본인이 먼저 보겠다, 내가 한번 먼저 만나보자, 제안할 것 같진 또 않고, 제1야당에 대한 선호, 윤 전 총장 입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이걸 좀 어떻게 최 교수님 비교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조사에 응한 분들의 응답을 보면 대체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보수정에 있는 분들이 응답을 많이 했다고 보면 그런 희망사항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국민의힘에게 변화를 계속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윤 총장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 당장 국민의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국민의힘이 변화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다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자꾸 저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변화를 하지 않으면 수권 정당으로서 대선 후보를 가질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위기감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해요. 윤 총장이 과연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이 없다면 들어갈까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위원장이 어느 정도 이미지 변화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쌓아놓은 부분들이 무너지게 되면요. 그러면 저는 신당 창당이라는 새로운, 그래서 그걸 통해 정계 개편을 하고 해체 모의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느냐가 저는 윤 총장이 들어가냐 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다. 결국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대권 후보가 됐을 때 본인이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과연 국민의힘의 지금 모습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의 모습. 그런 모습이 결국은 윤 총장의 미래의 발걸음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매일매일 윤 전 총장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은 사실 지지난주에 사전투표와 그리고 최근에 노동 전문가를 만난 것 이외에는 이렇다 할 행보가 없거든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한 언론 인터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 얘기인데요. 나와 관련된 책들이 나오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마치 동의를 얻어서 쓰는 것처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왜 이렇게 다들 나를 힘들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 몇십 년 만에 만나 밥 한 끼 먹고 무슨 책을 쓰냐 그러지 말라. 나쁜 내용이 있든 없든 이런 식으로 책 쓰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무슨 말 뜻인지도 저도 알겠거든요. 이게 네. 본인 스스로도 보니까 불편한 속내를 자기 관련 책들 출간에 대해서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저번에 이 책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윤 총장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나왔을 때 그때 반기문 이름을 단 책이 한 50권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책 마케팅의 일환인데 저도 이 책 내용을 봤는데요. 정말 참 좀 솔직히 낯이 뜨거울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윤 총장에 대한 이제 일견 한 부분은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또 너무 책 내용이 부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실망감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윤 전 총장이 알고 싶은 건 많지만 지금 저런 걸 하면 책 사보면 이게 굉장히 실망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누구한테 뭐 만족하시는 분도 있을 그렇죠. 겁니다.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윤 전 총장 바로 그 문제거든요.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이미지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거 해결 방법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빨리 윤 전 총장이 책을 하나 쓰시는 겁니다. 오리지널본을 하나 쓰시면 나머지 뭐 책들에 대해서는 별로 국민들이 안 찾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윤 전 총장이 물론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쩌면서 국민들에게 나의 정치 철학과 비전이 뭐냐는 걸 가장 저는 효과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책을 내는 방법이거든요. 예. 예전에 아마 재정임 씨가 이제 안철수의 생각 이거 이제 대담집에서 한번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 좀 우리가 알고 도대체 너무 모호하다. 새 정치가 뭐냐? 이런 이제 의문을 그때 책을 제가 읽어보고 제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윤 전 총장도 저는 본인이 직접 한번 책을 써서 아니면 대담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을 낸다면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책들도 한번 이렇게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현종 의원 말씀처럼 아마 윤 총장이 책을 낼 수도 있지만 그 책을 내는 것이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현상으로 안철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다가 안철수의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면서 상당히 좀 실망한 국민들이 나타났거든요. 지금의 윤석열 현상도 윤석열 효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는 것은 윤석열이라는 이름값에 기대어서 좀 뭔가 이렇게 출판을 하겠다는 출판 마케팅의 일환이지 예. 실제로 윤 총장이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책을 내게 되면 그 책 내용에 대한 찬반이 나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고민하다가 내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결국은 안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 본인이 언급된 책들이 잇따라 출간되는 게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도 분명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요. 근데 그런가 하면 여권에서도 최근 새로운 대권 주자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잠시지만. 타이로 이름이 오르내린 유심 이사장이었는데 유 이사장이 주말 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뇌피셜이라고 봐야겠죠. 2013년 이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러려고 마음먹은 적도 없고 그럴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저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의 인생도 소중하게 여겨주면 좋겠어요. 남의 인생을 그렇게 장난감 말 움직이듯이 그렇게 막 하시는 거는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묻고 싶죠. 유시민 이사장도 불쾌한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남의 인생을 장난감 취급하는 거다. 정계복귀, 대선, 출마 이런 거 절대 없다. 유시민 이사장 얘기는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은 절대로 정치 안 한다고 하다가 그 당시 이제 친노라고 하는 정치 세력의 이 등 떠밀림에 본인이 운명을 느끼고 나선 것이잖아요.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저렇게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방금 저희가 봤던 양자 대결 결과 같은 조사 결과가 계속해서 올 하반기에도 나온다면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 누구를 해도 윤석열 전 총장의 이 강력한 지지세를 흔들지 못한다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또 청와대에서도 새로운 주자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일단 1차 관문은 정세균 전 총리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정치 행보를 시작할 텐데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주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주춤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새로운 제3주자로 급부상한다면 소위 말하는 친문 진영에서 정세균 전 총리와 함께 당 내부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와 맞서는 그림이 연출될 수도 있는데 정세균 전 총리 아직까지는 이 대중적인 인지도에 비해서 지지율이 잘 안 나오는 편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파괴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친문 진영에서 이대로 이재명 지사 대세론을 밀기는 어렵다면 유시민 이사장을 구원투수로 나와달라 강력한 요청을 하면 지금은 저렇게 완강해도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사장이 절대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지난주에 잘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현정 의원님 네.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그럼 유 이사장은 안 나간다라고 했을 때 친문 핵심 지지층에서 차기 대선에서 누구를 얘기를 하냐.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주말 사이에 또 김경수 지사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일단 대법원 확정이 돼야지만이 이제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장혜찬 평론가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여당에 누가 넣든 간에 30에 32%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게 여론조사가 되면 사실은 이재명 지사 굳이 나와야 되나?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비교 우위가 뭐가 있지? 이런 이제 여권 내 회의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나가도 30%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된다라면 아마 친문 진영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 후보를 내자. 이런 또 논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이제 퇴임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고 자, 과연 그러면 편안한 퇴임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을 과연 또 후계를 어떤 면에서 보면 누구한테 넘겨줘야 될 어떤 이 정권의 연장이 되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불과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정권을 만들었던 친문 진영 내에서도 그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카드를 검토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 일환으로 유시민 이사 나왔고 아마 앞으로 임종석, 이인영 등등 여러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예. 오늘 대선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와 대선 출마를 일축한 유시민 이사장 얘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